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한능검 기본 개념 강의 19번째 시간 조선 후기의 문화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양난 이후 변화된 조선 후기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과연 문화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먼저 학문입니다. 여러분들 조선의 양반들이 얼마나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시죠? 하지만 성리학은 변화하는 시대에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조선 후기에는 성리학의 대안으로 새로운 학문인 양명학이 등장했습니다. 양명학은 본질을 추구하는 성리학과는 다르게 실천을 강조했고요. 지행합의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조선의 양명학을 이끈 사람은 정제두고요. 이들을 강화학파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성리학의 정면으로 반박한 새로운 학문은 바로 실용적인 학문인 실학인데요. 실학은 사실에 입각한 진리탐구인 실사구시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실학은 크게 농업 중심의 실학과 상공업 중심의 실학으로 나눌 수 있고요. 농업 중심의 실학자를 중농학파, 상공업 중심의 실학자를 중상학파라고 부릅니다. 이 중 중농학파 실학자에는 유영원과 이익, 정약용이 있고요. 이들은 토지의 불균형으로 오는 농촌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이 중 유영원은 자신이 저술한 반계수록에서 신분에 따른 토지 재분배를 주장했고요. 이를 균전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익은 자신의 저서 성우사설을 통해 영업전을 지정해 영업전 이외의 토지를 매매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한전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농학파 실학자 중 너무 중요한 인물이 있죠? 바로 다산 정약용인데요. 정약용이 남긴 수많은 저서 중 경세유표와 목민심서, 흠음신서 정도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정약용은 토지분배 방법으로 여전론을 주장했고요. 이는 공동으로 경작한 후 일한 양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색깔이 강한데요. 이러한 정약용의 주장은 이후 마을 중심의 공동토지를 두고 그 안에서 세금을 내자는 정전제로 바뀌게 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한편 중농학파와는 다르게 상공업의 발전을 주장한 중상학파 실학자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유수원과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가 있고요. 이들을 북학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북학파란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 즉 청의 선지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한 인물들을 말합니다. 이 중 유수원은 상공업을 천시하던 기존의 풍토를 강하게 비판하며 직업적 평등을 강조했고요. 우서라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홍대용은 서양 과학기술의 적극적 수용을 강조한 인물로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홍대용은 의산문답이라는 저서를 남겼고요. 홍대용의 호가 담원이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중상학파 실학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인물이 있죠? 바로 박지원인데요. 박지원은 청나라를 다녀와 열하일기라는 저서를 남겼고요. 수레와 선박의 사용과 화폐 유통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박지원은 양반전과 허생전의 저자로도 유명하죠. 마지막으로 박제가. 이 박제가 역시 중요한 인물인데요. 박제가는 서울 출신이에요. 왜 제가 전에 정조가 규장각 검서관으로 서울들을 등용했다고 하면서 대표적인 인물이 박제가라고 했었죠? 이러한 박제가 역시 박지원과 마찬가지로 수레와 선박, 화폐의 유통을 강조했고요. 북학이라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특히 박제가는 적당한 소비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소비론을 주장했어요. 이러한 소비론은 당시 근검절약을 강조했던 조선사회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실학은 당시 조선이 직면한 현실에서 적극적인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사실 이러한 주장들이 국가정책에 반영되진 못해요. 이게 실학이 가지는 한계겠죠? 그래도 이러한 실학은 조선 후기 국학의 발달에 영향을 줬는데요. 이러한 국학에는 어떤 게 있는지 분야별로 살펴볼게요. 먼저 역사입니다. 이 시기의 역사서로는 먼저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다룬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 있고요.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과 한치윤의 해동 역사도 있습니다. 또 이종희는 고구려의 역사를 다룬 동사를 저술했고요. 유득공은 발해고를 저술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유득공 이야기는 앞서 발해 공부할 때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유득공이 발해고에서 남북국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했었죠. 그리고 또 일성록이라고 영조 때부터 왕의 말과 행동을 매일 기록한 책이 있어요. 요게 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니까요. 잘 기억해두세요. 다음으로는 지도와 지리서인데요. 조선 후기에는 상업이 발달하며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 지도와 지리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에는 먼저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가 있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대동여 지도는 목판으로 만들어진 22첩의 거대한 지도첩으로 우리나라 산맥과 하천, 도로망 등이 정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서로는 우리나라 지리적 환경과 경제, 풍속 등을 정리한 이중원의 택리지와 정약용의 아방강역고가 있습니다. 또 백과사전류도 많이 쓰여졌는데요. 영조의 명으로 편찬된 동국문헌 비고와 이수광의 지복유설, 이익의 성호사설 등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정약전이 쓴 자산오보도 있는데요. 이는 흑산도의 수상생물을 조사해서 정리한 책이고요. 얼마 전 이를 소재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자, 그럼 다음으로 서민문화의 발달에 대해 살펴볼까요? 조선 후기 경제가 발전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도 서민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이러한 서민문화를 대표하는 건 역시 판소리와 탈춤인데요. 그중 판소리는 노래와 이야기, 연극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이었습니다. 이러한 판소리를 정리한 인물은 신재유입니다. 그리고 탈춤은 양반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사회 모순을 풍자함으로써 서민들의 속을 달래주던 오락이었고요. 이러한 판소리와 탈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시와 포구에서 주로 공연됐습니다. 또 이때 한글 소설도 유행했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홍길동전과 춘향전, 심청전 등이 있습니다. 지금 봐도 너무 재밌는 이 책들은 당시 서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장시에는 책 읽어주는 남자인 정기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박지원이 쓴 양반전과 허생전은 이 시기 쓰여진 대표적인 한문소설인데요. 특히 박지원은 양반전에서 당시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강하게 풍자하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민문화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조선 후기의 건축과 자기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건축 분야인데요. 조선 후기 건축에서는 무엇보다 수원 화성이 중요합니다. 정약용의 거중기를 이용해 만든 수원 화성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수원 화성은 6.25 전쟁 때 불타 소실됐었어요. 하지만 당시 건축 방법을 기록한 화성 성역 의궤 덕분에 예전 모습 그대로를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요 화성 성역 의궤도 같이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양반과 군홍의 후원으로 큰 규모의 불교 건축물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러한 불교 건축물에는 김제의 금산사 미륵전과 구례의 화엄사 각황전, 보은의 법주사 팔상전이 있습니다. 특히 이 법주사 팔상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목탑입니다. 이 밖에도 중인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논산 쌍계사와 부안 계암사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다음으로는 작인데요. 조선 후기부터는 백자가 대중화됐고요. 이와 함께 청화백자도 유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서양 과학기술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시기 조선에 들어온 대표적인 서양 문물은 바로 세계지도인 고려만국 전도입니다. 마테오 리치가 만든 이 지도는 현재의 세계지도와도 상당히 유사한데요. 조선 전기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와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또 새로운 달력인 시언력도 도입됐는데요. 이 시언력의 도입을 주장한 인물은 김육입니다. 김육 기억나시죠? 왜 대동법의 확산을 위해 애쓴 인물이라고 했었잖아요.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또 지전설과 같은 서양 천문학도 들어왔어요. 이건 앞서 중상학파 홍대용이 주장했었다고 했었죠. 이와 더불어 홍대용은 혼천이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의학인데요. 조선 후기 의학에서는 역시나 허준의 동의보감, 너무 유명하죠? 허준은 선조의 명으로 동의보감을 편찬하기 시작해 광해군 때 완성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의 전통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만은 동의수세보원을 통해 사상의학을 정리했어요. 이건 뭐냐면요. 사람의 체질을 넷으로 구분해서 치료하는 걸 말해요. 왜 태음인이니 태양인이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또 정약용은 천연두를 치료하는 종두법에 대해 정리한 마가회통을 저술했어요. 진짜 이 정약용 선생님은 다방면으로 박식하시죠? 다음으로는 농서인데요. 농서에는 이양법을 소개한 신속의 농가즙성과 상품작물재배법을 기록한 박세당의 색경, 그리고 일종의 농업백과사전인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의 회화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상상 속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했다면 조선 후기에는 우리나라의 진짜 자연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진경산수화라고 하는데요. 이 진경산수화의 대표적인 화가는 정선입니다. 이게 바로 정선이 그린 금강전도와 인왕제색도예요. 사실적인 붓터치가 인상적이죠? 또 풍속화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대표적인 풍속화가로는 김홍도와 신윤복이 있습니다. 이 중 김홍도는 서민들의 모습을 주로 익살스럽게 표현했어요.
자리짝이라던가 타작도, 서당도, 대장간 등이 대표적인데요. 김홍도만의 색깔이 느껴지시죠? 반대로 신윤복은 양반과 부녀자의 풍류나 사랑 등을 소재로 감각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단오 풍경이 있습니다. 정말 섬세하죠? 또 이 시기에는 서민들 역시 그림을 즐겨 민화가 유행했고요. 이러한 민화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까치와 호랑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 서해를 살펴볼까요? 이 시기 글씨를 대표하는 인물은 김정희인데요. 이게 바로 김정희의 추사체입니다. 멋지죠? 이러한 김정희는 세안도라는 그림도 남겼는데요. 이것도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김정희가 진흥왕 순수비를 찾아낸 인물이거든요. 이와 관련해 금석과안록이란 책을 저술했는데요. 이 또한 같이 기억해두세요. 오늘은 조선 후기 문화에 대해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후기 상당히 역동적인 문화의 발전이 있었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러한 변화는 조선 사회가 근대를 향해 꿈틀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도 잘 기억해두세요.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